칼 끝에 천하를 묻다. 1화. 서장. 주춧돌을 왜 조석이라고 하는지 아느냐? 세상 모든 건물이 바로 이 돌 하나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오랜 세월이 흐른 후 가장 마지막까지 남는 것 또한 조석이지. 조석엔 그곳에 살던 사람들의 희로애락이 고스란히 담겨 있단다. 제1장 롬이 돌아왔다. 포여만이 정용들의 호의를 받으며 포구에 도착한 것은 동쪽 하늘이 어슴풀에 밝아올 무렵이었다. 간밤의 폭음으로 말미암아 숙취가 아직 깨지 않은 상태에서 말까지 타자니 뱃속에 있는 것들이 죄다 올라올 것만 같았다. 비가 내림에도 불구하고 날씨는 또 왜 이렇게 푹푹 찌는지. 어깨에 걸친 우장이 오늘따라 거추장스럽기 짝이 없었다. 빌어먹을 이놈의 동네, 하루빨리 떠나야 할 터인데. 40줄의 나이에 가까스로 향시에 합격해 얻은 벼슬이 순검이었다. 처음엔 이 한 몸 나라를 위해 바치겠다는 당찬 포부도 있었다. 하지만 막상 녹을 먹다 보니 세상의 도둑이 열이면 아홉이 관리라는 족속들이라 바람 불면 꺼질 목숨인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아무것도 없었다. 그렇게 저렇게 세월이 흐르고 보니 이제는 어떻게든 윗전에 뇌물질을 잘해서 추관 자리라도 하나 꿰차보는 것이 삶의 마지막 목표가 되어버린 터였다. 포구는 어김없이 몰려든 구경꾼들과 그들을 막으려는 나졸들로 북새통을 이루었다. 구경꾼들의 시선은 죄다 범선을 향해 있었다. 포여만의 등장에 도롱이를 뒤집어 쓴 초로인이 진창을 달려와 냅다 허리를 꺾었다. 나오셨습니까? 포두 유월성이다. 말단 나졸부터 시작해 포두의 자리에까지 오른 그는 평생을 관아에서 잔뼈가 굵은 자였다. 나이는 포여만보다 한참이나 많았지만 아래에서 올라온 자와 위에서 내려온 자를 어찌 함께 비교하리요. 이번엔 또 몇 놈이나 죽었기에 나까지 부른 겐가? 일단 배에 오르시지요. 갑판에 오르자 병장기가 어지럽게 나뒹구는 가운데 죽어 낮아빠진 주검들이 보였다. 사지가 비정상적인 각도로 꺾인 데다 빠질 것처럼 튀어나온 눈알들, 거기에 빗물에 퉁퉁 부른 주검을 보자 욕지기가 솟구쳤다. 으아! 포여만은 더는 참지 못하고 뱃속에 있는 것들을 토해냈다. 증거를 보존해야 할 살인 현장이 뜨끈하고 누리끼리한 토산물로 순식간에 더러워졌다. 갑판 여기저기에서 보초를 서고 있던 정용들과 억류당한 선객들이 저마다 입을 틀어막았다. 노련한 유월성은 이런 와중에도 품속에서 얼른 수건을 꺼내 바쳤다. 개고기를 드셨군요. 개는 황구죠.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겐가? 포여만이 수건을 확 낚아채면서 말했다. 유월성이 뒤돌아 눈짓하자 잠시 후 정용이 선객들 중에서 덥수룩한 수염에 장년인 하나를 끌고 나왔다. 이배의 선주입니다. 유월성이 다시 선장을 노려보며 엄중한 목소리로 말했다. 하나도 빠짐없이 말씀 올리거라. 어제 아침 해남도에서 선객 50명을 태우고 출항했습니다. 칼든 자들이 여러 타는 바람에 조금 긴장은 했지만 아시다시피 이곳에선 칼잡이들을 보는 게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닌지라 그러려니 했었죠. 한데 밤이 되자 미색이 출중한 선객을 보고 회가 동에서는 미색이 출중한 선객이라는 대목에 이르러 포여만과 유월성은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선객들 쪽으로 시선을 던졌다. 과연 시선을 끄는 여자가 한 명 있었다.
수수한 복장을 보니 평범한 집안의 여식 같은데 자태는 전혀 그렇지 않았다. 햇빛에 하얗게 부서지는 피부는 아기의 그것 같고 쪼그려 앉은 상태에서도 올록볼록 도드라진 몸태는 탐스럽기 그지없었다. 깨물어주고 싶은 귀여움과 육감적인 아름다움이 공존한다고나 할까. 계속할 값이오? 포여만과 유월성이 움찔 놀라며 시선을 거뒀다. 그래서 두령이 순식간에 여자를 제압해 선실로 끌고 들어갔고 수아들은 입구에 지켜 서서는 차례를 기다렸죠. 두고만 보자니 아무래도 인간이 아닌 것 같아서 저와 몇몇 뱃사람들이 몽둥이를 꼬나들고 다가갔습니다. 그러자 놈들이 순식간에 3명을 베어버리더니 바다에 쳐넣더군요. 저런 육실할 놈들을 봤나? 그래서 도저히 뭘 어찌할 엄두가 나질 않았습니다. 모두 발만 동동 구르며 공포에 떨고 있는데 한 사람이 섬 위에서 걸어 나오더군요. 해남도에서 타는 것을 분명히 보았는데 계속 보이지 않아 이상하게 생각하던 차였죠. 알고 보니 고물 아래쪽 공간에 들어가서 늘어지게 잠을 자다가 소란을 듣고 나온 것 같았습니다. 그가 이들을 죽였군. 그렇습니다. 어떻게? 모르겠습니다. 어느 안전이라고 헛소리를 짓거리는 게야! 듣고 있던 유월성이 벼락같이 호통을 쳤다. 선조는 곤란해 죽겠다는 표정을 짓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그가 다가갔고 놈들이 칼을 휘둘렀고 그가 손을 허공에 몇 번 휘저었고 토닥탁 소리가 났고 놈들이 갑자기 팔다리가 꺾이면서 쓰러졌죠. 선실에 들어가 있던 두령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산에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다시 고물 아래로 들어가 잠을 청하더군요. 제가 본 건 이게 전부입니다. 믿어주십시오. 선조의 말을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았다. 필시 무림의 고수가 나타나 놈들을 모조리 때려 눕힌 듯한데 평생 배만 부려온 그의 눈에는 그저 투닥탁 하는 것으로 보일 밖에. 그자는 어디로 갔나? 모르겠습니다. 배가 항구에 닿자마자 훌쩍 뛰어내리더니 뒤도 돌아보지 않고 호련히 사라져버렸습니다. 얼굴을 기억하는가? 초립을 쓴 탓에 턱끝밖에 보질 못했습니다. 목소리라도 들었을 것 아닌가? 몇 살쯤 되어 보이던가. 타지방 사투리를 쓰지는 않았고 한 번도 입을 연 적이 없었습니다. 얼굴도 보지 못했다. 목소리도 듣지 못했다. 이래서는 범인을 잡을 수가 없다. 이제 마지막으로 기대어 볼 곳은 한 사람밖에 없었다. 포여만이 유월성을 돌아보며 물었다. 뭔가 늙은이는 불렀나? 선실에서 거만 중입니다. 거만? 시체가 또 있단 말인가? 진짜 배기가 남아있습니다. 어두컴컴한 선실엔 반백의 노인이 등롱을 5개나 밝힌 채 바닥에 널브러진 시체를 거만하고 있었다. 도시 외곽에 사는 염사 홍노인이었다. 유월성처럼 밑바닥 나졸 생활부터 시작해 지금의 자리에 오른 포도들은 거만에 대해서도 어지간히 조예가 있었다. 평생 시체를 치우며 살아왔으니까. 그러나 홍노인은 그런 포도들과는 차원이 달랐다. 한때 무림에 몸담았다는 소문이 있는데 그의 거만은 사인은 물론이거니와 현장을 한번 쓱 둘러보는 것만으로도 살인범의 동선까지 완벽하게 추리해내기로 유명했다. 때문에 포도들은 골치 아픈 살인사건이 일어나면 일단 홍노인부터 끌고 와 시체를 떠맡겼다. 높으신 분들이 추궁하기 전에 뭐든 하나라도 더 캐내야 하기 때문이었다. 포여만을 알아본 홍노인이 공손하게 읍을 냈다. 인사를 받을 정신도 없이 포여만은 또다시 입을 틀어막았다. 천장을 향해 반드시 누운 채 두 눈을 부릅뜬 시체는 섬뜩하다 못해 무서울 지경이었다.
이놈 역시 앞서 가판에서 만난 시체들처럼 오른팔이 손목과 팔꿈치 얼음에서 2번이나 역방향으로 꺾여 있고, 목은 그야말로 직각으로 부러져 왼쪽 어깨에 찰싹 달라붙어 있었다.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다면 피였다. 얼마나 많이 흘렸는지 바닥이 온통 흥건했다. 뭐 좀 알아냈나? 보요만이 홍노인을 돌아보며 물었다. 우선 이걸 좀 보시지요. 홍노인이 시체의 가슴팍을 확 열어젖혔다. 그러자 흰 뱀과 검은 뱀이 하나로 뒤엉킨 채 또아리를 틀고 있는 커다란 문신이 모습을 드러냈다. 이게 뭔가? 음양쌍사입니다. 음양쌍사라면 설마? 아무래도 사득공 같습니다. 사득공은 광동성을 무대로 악명을 떨치는 흉신이다. 살인, 방화, 납치에 이르기까지 온갖 나쁜 짓이란 나쁜 짓은 죄다 일삼는 놈. 뭔가 믿는 구석이 있는 놈들이 악행을 저지르듯 사득공 역시 그랬다. 놈은 유명한 궤도였다. 최초의 1초, 놈의 칼에 쓰러진 무림인 열의 9이 그 1초에 당했다. 오죽하면 벼루가 발도 사릴까. 포여만은 두 눈을 허옇게 까뒤집었다. 어쭙잖은 칼잡이들이 배 안에서 술 처먹고 기분 좀 내려다 진짜배기 무림인을 만나 벼락 맞은 줄 알았더니 이제 보니 광동성이 들썩일 정도의 엄청난 사건이질 않은가. 술이 확 깨면서 정신이 번쩍 들었다. 확실히 사득공인가? 틀림없습니다. 놈이 어쩌다 손목과 팔꿈치와 목의 관절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부러졌습니다. 마치 기둥에 묶어놓고 망치로 가격한 것처럼 말이지요. 둔기를 사용했다는 뜻인가? 비유를 하자면 그렇다는 겁니다. 외상이 미약한 것에 비해 골절의 강도가 심한 것을 보면 아무래도 암경을 쏜 듯합니다. 암경이라면 맨손이었단 말인가? 등을 가르기 전까지는 그랬습니다. 홍노인이 사득공의 사체를 뒤집어 놓았다. 그러자 왼쪽 옆구리에서 시작해 오른쪽 어깨를 향해 벼락처럼 뻗어있는 상흔이 보였다. 내장이 삐져나오고 뼈가 드러날 정도로 깊은 상처였다. 그게 바닥에 흥건히 흘러나온 피의 원인이었다. 정리를 하자면 범인은 사득공의 손목과 팔꿈치 그리고 목뼈를 부러뜨린 후 뒤돌아 등을 그었다. 마지막에 사용한 병기는 거리로 미루어 작은 비수였을 것이다. 그게 가당키나 한 말인가? 시체는 거짓말을 하지 않지요. 알다시피 상대는 발도살이라 불리는 궤도일세. 맨손으로 싸웠다면 근접전을 펼쳤다는 얘긴데 감히 누가 발도살의 전권 속에 뛰어들어 손목과 팔을 부러뜨리고 목뼈까지 부술 수 있단 말인가? 그 전에 분명 몸이 두 쪽 나고 말았을 것이네. 검을 뽑았다면 그랬을 수도 있겠지요. 홍노인이 아래에서 도갑을 집어다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사득공의 것으로 짐작되는 도갑은 주둥이가 반쯤 터져나간 상태에서 칼이 사선으로 박혀 있었다. 사득공은 칼을 뽑지 못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9할 정도 뽑았을 때 자신의 손목과 팔에 가해지는 타격으로 말미암아 칼이 갑자기 방향을 꺾으면서 검집을 찢어버렸습니다. 이후 목을 가격당하고 등을 베이면서 숨통이 끊어진 것이고요.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짐작하시는 것처럼 결코 간단한 일은 아닙니다. 몸을 비틀고 꺾고 내지르는 것이 한 동작이라고 할 만큼 거의 동시에 일어나야 비로소 가능한 것이니까요. 저도 쉬이 믿기지는 않지만
아무튼 시체는 내가 그렇게 죽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순검질 7년에 포여만이 겪은 살인 사건만 해도 수백 건. 깊은 무리까지는 몰라도 무리민들의 공방이 어떤 식으로 오고 가는지 정도는 알았다. 때문에 지금 홍노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다.